제발요. 엄마 좀 살려주세요. 3년 만에 들은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손녀와 손자가 무릎 꿇고 빌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니, 평생 잊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는 대학병원 1층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치료차 들른 길이었죠. 한참을 기다리다 지루해진 참에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 간호사 앞에 무릎 꿇은 두 아이가 보였거든요. 너무 작아진 겨울 점퍼를 입은 남자아이와 그 옆에서 오열하는 여자아이. 아이들의 옷은 빛이 바랬고 운동화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엄마 수술비는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단다. 미안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구나. 간호사의 목소리는 안쓰러웠지만 냉정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세게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남자아이의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죠. 서윤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본 그날 서준이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지금은 훌쩍 자라 11살이 되었지만 그 얼굴만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우리 집 대문을 나서던 그날의 얼굴. 제가 차갑게 내뱉은 말들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던 그 작은 어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아. 제 목소리를 듣고 남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 경계. 그리고 원망. 할머니. 서준이의 목소리는 3년 전보다 훨씬 낮고 굵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너무 복잡해서 저는 무어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어디 아프니?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간호사 앞에 무릎 꿇고 빌던 아이들에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다니. 서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서 못 받아줬대요. 그래서 엄마는. 서준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옆에서 서윤이가 오빠 손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아이의 손등엔 거친 손때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은 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해두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싸우며 울던 날. 시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빌던 며느리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었죠. 돈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왜 매달려. 이혼이나 빨리 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손을 잡고 집을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잘했어요. 엄마하고 웃던 얼굴만 기억날 뿐입니다. 서준아, 너희 지금 어디서 사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동생 손을 이끌며 일어섰습니다. 가요, 서윤아. 잠깐만. 저는 아이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준이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제가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우리 싫어하잖아요. 가요. 서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동생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병원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죽었다고? 수술비가 없어서?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렸을 땐 저는 이미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맨 채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두 아이. 저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계속 눈물을 닦았고 서준이는 동생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어른스러워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아이들이 멈춘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 바라보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그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저 아이들 앞에 서지? 하지만 그대로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시멘트 계단은 금이 가 있었고 철문 손잡이는 녹이 슬어 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서준이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했죠. 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서준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붙잡았습니다. 서준아, 잠깐만. 할머니가 너희 밥이라도 사줄게. 응? 필요 없어요. 아니야, 너희 밥은 먹었니? 할머니가 뭐라도. 됐다니까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필요 없잖아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셨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빌었는데도 그냥 가요. 제발.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서준아. 오빠 누구야? 안에서 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는 더 이상 저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의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방은 너무 좁았습니다. 사평도 채 안 되는 공간에 낡은 이불 두 채가 구겨진 채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창문은 깨져서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엔 낡은 전기밥솥과 컵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책상도 없었습니다. 옷장도 없었습니다. 서윤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흑빛으로 창백했습니다. 제 눈을 보자 아이는 움찔하며 오빠 뒤로 숨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빠 옷자락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너희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서준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놓인 컵라면 용기들을 보니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니?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이었지만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서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요. 병원에서 수술비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한텐 그런 돈이 없었어요. 엄마는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구청에서 도와줬지만 엄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관 뚜껑이 닫히는데 서윤이가 울면서 엄마 손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동생 손을 잡아 끌었어요. 서준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11살 아이가 할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절망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 3년 전 그날 며느리가 무릎 꿇고 빌 때 제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애는 왜 둘이나 낳아?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썩 꺼져. 며느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형편없다고,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서. 할머니,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쥐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깡마른 손가락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오빠는 하늘 날아갔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 언제 와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천진했습니다. 아직 죽음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7살 아이. 그 아이에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비좁은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서준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서윤이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가끔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주겠다고. 아들에게 돈을 받아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깨끗한 이불을 마련해 주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무능했고 돈에 쪼들렸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못 챙기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던 오피스텔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좁은 방에서 며느리와 싸우던 그곳. 하지만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관리실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진수 씨요? 2년 전에 이사 나갔는데요. 새 주소는 저희도 몰라요. 막막했습니다.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들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진수 씨? 그 사람 빚 때문에 다들 피하는데요. 혹시 돈 빌려주려고 찾는 거 아니죠? 빚.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아들은 빚이 많았지. 그래서 며느리랑 싸웠고.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을 버린 채 혼자 어디선가 도망치듯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외제차 한 대가 VIP 주차구역에 멈춰 서더니 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 양복,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 진수야? 제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빚독촉 전화에 시달리던 아들이 지금은 외제차를 몰고 명품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유롭게 차 문을 닫고 백화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아들은 명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계를 구경하고 구두를 고르고 지갑을 열어 카드를 건넸습니다. 점원이 공손하게 고개 숙이며 포장을 해주었고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은 백화점을 나와 다시 차에 올라탔고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깔끔한 외관, 최신 시설. 아들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5층에서 아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 복도 구석에 숨었습니다. 아들은 503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아들이 사는 곳인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피스텔 안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몰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오늘 타겟 리스트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1억입니다. 좋아. 애들한테 각본 다시 돌리고 오늘 안에 10명은 처리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아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타겟? 각본? 대체 무슨 소리지? 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형님, 요즘 경찰이 보이스피싱 단속 강화한다는데 괜찮으려나요? 걱정 마.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다 처리하고 여기선 돈만 받으면 돼. 흔적 안 남겨. 보이스피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보이스피싱? 노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범죄.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그 범죄를 제 아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형님, 이번 주 수익 3억 넘겠습니다. 보너스 챙기셔야죠.
당연하지. 너희도 실적 좋으면 두둑하게 챙겨줄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손주들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아들은 범죄로 번 돈으로 외제차를 몰고 명품을 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죽었는데 아들은 그 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구나.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찾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들을 계속 미행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은 고급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낮에는 오피스텔을 드나들었으며 저녁이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었고 그들은 서류 가방을 주고받으며 긴장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에게 고개 숙이고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외국인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날카로운 눈빛. 두 사람은 구석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로비 반대편에 앉아 신문을 펼쳐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 송금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어눌한 한국어로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할게요. 캄보디아 쪽 명단은 잘 넘어왔고요. 좋습니다. 본부에서 당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 총책으로서 성과가 좋으니까요. 한국 총책. 그 단어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기를 치고 한국에서 돈을 받아 세탁하는 그 모든 과정을 아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목표는 5억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한국 노인들은 쉬운 타겟이에요. 다들 자식 걱정에 정신없으니까.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신문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지만 아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자식 걱정에 정신없다고? 아들 본인이 자식을 버렸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겁니까? 두 사람은 곧 자리에서 일어났고 악수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고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아들이 향한 곳은 또 다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번엔 7층이었습니다. 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다시 계단으로 뒤를 밟았습니다. 704호. 아들이 들어간 방 앞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오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아. 오늘 실적은? 오늘 7명 처리했습니다. 총 8천만 원 입금 확인했고요. 잘했어. 내일은 10명 목표로 잡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회사에서 성과를 축하하는 것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저는 문틈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근데 형님, 오늘 한 할머니가 이상하게 의심하던데요. 경찰 신고하겠다고 난리쳤어요. 그럼 바로 전화 끊고 번호 폐기해. 흔적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우리 일은 스피드야. 의심하기 전에 돈 뜯어내고 의심하면 바로 손절. 그게 원칙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동시에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3년 전 아들은 무능했지만 착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고 화를 냈지만 최소한 범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겁니까? 아니, 어쩌면 저는 아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제가 보고 싶었던 아들의 모습일 뿐, 진짜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오가고 불빛이 반짝였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돈을 받아 손주들을 도우려 했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 돈은 범죄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 더러운 돈으로 손주들을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를, 누군가의 할머니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몰고 호텔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죽었는데 아들은 그 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아들은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주들이 사는 반지하 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서준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경계의 눈빛이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그냥 너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준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에선 서윤이가 낡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앉아 이불을 다시 덮어줬습니다. 서윤이가 잠결에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우리 버리지 말아요. 엄마도 떠났는데 할머니까지 가면 우리 혼자야.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안 가. 할머니 안 가. 절대 너희 버리지 않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신고하기로. 다음 날 저는 다시 아들이 드나드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한 젊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던 조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503호에서 일하세요? 남자는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네, 왜요? 아들이 거기서 일한다고 해서요. 혹시 이진수 씨 아세요? 아, 형님이요? 네, 알죠. 근데 누구세요? 어머니예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문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형님 어머니시라고요? 형님이 어머니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들이 요즘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서요. 잘 지내는 건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씩 웃었습니다. 당연히 잘 지내시죠. 형님 돈 엄청 잘 버시잖아요. 이번 달만 해도 몇 억 넘게 버셨는데. 그렇게 많이요? 무슨 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벌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남자는 담배를 비비며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들 어머니예요. 아들이 무슨 일 하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남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모르는 게 약인데 형님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텔레마케팅이라고 생각하세요. 텔레마케팅이요? 네. 뭐 그런 거죠.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텔레마케팅?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오피스텔 로비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택배 기사가 짐을 나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청소 아주머니가 로비를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503호에 무슨 회사가 있는지 아세요? 503호요? 거긴 컴퓨터 회사 같던데요. 젊은 애들이 맨날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청소하러 들어가실 때 같이. 그건 안 돼요. 그 집은 청소도 안 받아요. 사람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로비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03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은 조직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고 곧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03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옆 비밀번호 자판이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리가 없는데 저는 일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봤습니다. 당연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담배 피우던 그 조직원이었습니다. 뭔가를 깜빡했는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들 기다리는데 안 보이길래. 형님 방금 나가셨는데요? 못 보셨어요? 그랬나요? 그럼 저도 가볼게요. 저는 황급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503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계단 입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가 안으로 들어간 뒤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금방 나올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저는 조용히 503호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선 남자가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마다 헤드셋이 걸려 있었고 모니터마다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벽엔 큼지막한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주 목표 10억. 금주 타겟 연령 60대 이상. 각본버. 3- 검찰청 4층. 각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구석에서 뭔가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김준호 68세, 부산 거주 마이너스 입금 완료 3천만 원. 이춘자 72세,
대구 거주 마이너스 입금 완료 5천만 원. 박병진 65세, 서울 거주 마이너스 진행 중. 수백 명의 명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들이구나. 아들이 속인 사람들, 아들이 돈을 뜯어낸 사람들. 그들은 모두 저처럼 늙은 부모들이었고 자식 걱정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파일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주머니, 왜 여기 들어오셨어요?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머니. 저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오피스텔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골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봤어. 다 봤어. 아들의 범죄 현장을, 그 더러운 돈의 출처를, 피해자들의 명단을, 모든 것을 봤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밝아오고 다시 해가 떴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신고해야 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면 아들은 감옥에 갑니다. 그럼 손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이미 죽었고 아빠마저 감옥에 가면 그 아이들은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놔둘 수는 없어. 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를, 누군가의 할아버지를 울리고 있습니다. 며느리처럼 수술비가 필요한 사람이 그 돈을 뜯겼을 수도 있습니다. 손주들처럼 가난한 아이들이 그 돈 때문에 더 가난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손주들이 사는 반지하 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왜? 그냥 너희가 보고 싶어서. 서준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에선 서윤이가 낡은 이불 속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여린 얼굴, 너무 말라서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우세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할머니 요즘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 서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가 왜? 할머니가 아빠 찾아다니는 거 알아요. 할머니 요즘 맨날 밤늦게 오시잖아요. 아빠한테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빠한테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서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아빠는 우리 싫어해요. 엄마랑 이혼할 때도 우리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아빠한테 우리는 짐이에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동생 잘 키울 거예요. 11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서준이는 처음엔 몸을 경직시켰지만 곧 힘을 풀고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버리지 말아요. 안 버려. 절대 안 버려. 엄마도 떠났는데 할머니까지 떠나면 우리 정말 혼자예요. 안 가. 할머니 절대 안 가.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비좁은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서윤이는 제 팔을 베개 삼아 잠들었고 서준이는 제 등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아이들은 여전히 제 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잠결에 엄마라고 중얼거렸고 서준이는 이를 악물고 뒤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 아버지입니까? 아니, 아닙니다. 범죄자, 아버지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떳떳한 미래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범죄로 번 돈이 아니라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아들을 멈춰야 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경찰서에 가기로. 경찰서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하나? 손이 떨려 문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서 안은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전화벨이 울리고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민원실로 걸어가 한 경찰관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신고하려고 왔는데요. 무슨 신고세요? 보이스피싱 조직이요. 제가 그 조직 총책이 누군지 알아요. 경찰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상담실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총책이라는 것, 오피스텔에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 피해자 명단을 봤다는 것, 캄보디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모든 것을 경찰관은 노트에 빠르게 받아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을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혹시 다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수많은 노인들을 속이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그걸 막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경찰관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시고 증거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세요. 저는 핸드폰에 몰래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피스텔 입구 사진, 아들이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적힌 문구들. 경찰관은 사진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곧 합동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언제쯤? 빠르면 이틀 안에 검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아들의 범죄는 곧 끝이 납니다.
이틀 후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검거 작전 성공했습니다. 아드님 포함 조직원 23명 전원 체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날.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자식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면회실 안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식들을 버렸어. 뭐? 서준이랑 서윤이. 내 아이들 말이야. 그 애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살아. 옷은 다 해지고 신발은 다 낡았어. 엄마는 수술비 없어서 죽었고. 그건 내가 명품 사고 외제차 몰고 다닐 때 그 애들은 굶고 있었어. 내가 호텔에서 밥 먹을 때 그 애들은 라면 끓여 먹고 있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그 애들 아빠야. 근데 아빠 노릇은 안 하고 범죄나 저지르고 다녔어. 그것도 노인들 속여서 돈 뜯는 짓을.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고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남의 부모 속이는 게 정당화돼? 내 자식들 버리는 게 용서돼?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난 이제 내 어미 아니야.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서준이랑 서윤이는 내가 키울 거야. 내 도움 없이, 내 더러운 돈 없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넌 이제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구치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흐렸지만 비는 그쳤습니다. 아들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고 작은 빌라를 얻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는 넓지 않았지만 반지하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햇빛이 들어왔고 곰팡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2개와 거실, 부엌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서윤이는 방을 돌아다니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로요? 우리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서윤이는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서준아, 괜찮니? 네.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서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지금 잘못한 일 때문에 벌 받고 있어. 감옥에 갔죠? 그래.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한 거 맞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잘하신 거예요. 뭐?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엄마 버렸고 우리도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은 벌 받아야 해요. 11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른스럽고 너무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준아, 넌 아직 어려.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지만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왜요? 할머니가 너희 엄마한테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쌌고 학교에 데려다 줬고 저녁엔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서윤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저녁마다 그림을 그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적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녁엔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준이 방문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저는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우니?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얼굴이 점점 기억 안 나요. 처음엔 기억났는데 이제는 흐릿해요. 엄마 목소리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죽었어요. 다시 못 봐요. 그래도 엄마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하늘에서. 서준이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엄마 죽게 한 거 맞죠? 무슨 소리야? 제가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수술 못 받고 죽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저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직 어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그건 어른들 잘못이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아빠요? 할머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어른들이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게 잘못이야. 할머니도 아빠도 모두 다. 서준이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 어른 안 될래요. 어른들은 다 나빠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서준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엔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학벌도 없다고,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며느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고 순하고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사진 한쪽 구석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화가 나서 찢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찢어진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그 찢어진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녁엔 따뜻한 국을 끓이고 아이들이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엔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걸 속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들은 감옥에 있고 며느리는 죽었고 손주들은 부모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밥 차려주고 이불 덮어주는 것뿐입니다. 이게 과연 속죄일까요? 아니,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이 아이들 곁에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자요? 아니야, 앉아. 왜? 할머니, 우리 평생 같이 살 거예요? 그럼. 할머니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야. 할머니 죽으면 어떡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땐 너희가 다 컸을 거야. 할머니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싫어요. 할머니 죽으면 안 돼요. 할머니도 안 죽고 싶어. 근데 사람은 언젠간 다 죽어. 그럼 엄마처럼 하늘 날아가요? 응. 그럼 엄마 만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날 거야. 그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야. 서윤이는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내일도 저는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우고 학교에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엔 다시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쓸쓸하지만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